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잘들 쉬셨나요? 주말인데 좀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또 다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소개를 하면 저는 그 컴플런트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기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반갑고요.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저희 그 카프카라는 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한빈님한테 듣기로는 오신 분들에 대해 다양한 분들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나 백엔드 뭐 데이터 엔지니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좀 카프카가 좀 어떤 프로덕트고 그리고 또 컴플런트는 또 어떤 회사인지 좀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제공해드리는 세션이니까요. 좀 편하게 좀 들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 그 카프카와 컴플런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카프카에 대해서 좀 들어본 분들이 계실까요? 몇 분 계시나? 다들 이렇게 소심하게 손을 드세요. 좀 먼저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간단히 좀 카프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는 그 왜 좀 카프카가 나왔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사실 카프카가 그 태동하게 된 거는 이러한 스트리밍 데이터가 중요하고 또 많이 출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데이터를 하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흐르는 데이터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옛날에 그 택시를 타러 갔어요.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면 택시를 타러 갈 때는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빈 택시, 우리가 손 들어서 이렇게 택시를 잡고 타죠. 그럼 택시 회사에서 뭐 그 택시 미터기에 뭐 요금이 이제 누적될 거고 그 요금들을 택시 회사에서는 뭐 오늘 저녁이나 뭐 내일에 그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우리 뭐 일매출이 얼마나 왔구나 이런 것들을 뭐 2, 3일 뒤에 이렇게 분석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다면 이제 그 많은 서비스들이랑 어플리케이션이 진화를 하면서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의 중요성이 되게 강조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택시를 탈 때도 이렇게 손을 들어서 잡지 않고 다 이제 뭐 티몬이나 티모바일 이런 걸 부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운전자 위치 정보, 뭐 요금 계산 실시간 이런 것들이 계속 무궁무진하게 스트리밍 데이터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 장을 볼 때도 우리가 쿠팡으로 시키면 이런 것들이 실시간 배송 현황, 라이더의 위치 막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도 우리가 뭐 서류를 막 작성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다 모바일로 현재 내 신용등급과 현재 내 대출한도 이것들을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결국 특정 산업에 그 국한되지 않고 이렇게 스트리밍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발전되고 요구되게 되었다라고 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렇게 스트리밍 데이터가 중요한데 기존에 그럼 우리의 그 데이터 인프라 쪽 아키텍처는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한번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아까 그 택시 회사를 예를 들면 사실 기존의 아키텍처는 일단 저장하고 봐. 이렇게 저장 중심 아키텍처로 구현이 됐겠죠. 그래서 그 뭐 오늘의 택시의 데이터가 택시 매출의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그런 것들이 다 뭐 쌓이면 거기서 늦게나마 뭐 하루 뒤에 이틀 뒤에 몇 시간 뒤에 커리를 날려서 뭐 그 데이터를 뽑아서 매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형식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대한 양의 스트리밍 데이터들을 또 실시간으로 처리하기에는 좀 부족한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자라고 해서 아파치 카프카라는 제품이 나왔고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카프카는 그 아파치 재단의 그 오픈소스 제품입니다. 그래서 카프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오늘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결국 카프카에 대한 중심은 이러한 이벤트 스트림, 실시간 데이터들을 펍섭 형태로 이제 활용을 할 때 사용을 하고 두 번째는 저장, 또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제 그 카프카는 이제 그 펍섭 형태로 구성을 한다고 하죠. 다시 조금 더 쉽게 얘기를 말하면 데이터가 발생하는 소스들에서 어떠한 스트리밍 데이터가 발생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땡겨가야 되는 다양한 타겟 시스템들에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 가운데다가 카프카를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과 대비해서 그 소스와 타겟 시스템들을 루즈 커플이라고 하죠. 결합을 느슨하게 해서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하게 카프카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또 계속 시스템들이나 서비스들을 확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뭐 어떠한 새로운 뭐 DB를 필요해라고 했을 때도 직접적으로 다 연결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카프카만 바라보게 되면 이제 구조를 이제 변경을 하기 때문에 확장성이나 유연성 면에서
카프카를 이제 백엔드 단에서 도입을 했을 때 이제 이런 효과들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실은 뭐 실제 현업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스트리밍 데이터들을 처리할 거야 혹은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할 거야 라고 할 때 사실 대부분 먼저 뭐 메시지 큐를 먼저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근데 그 메시지 큐와 카프카에 대한 차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처리량.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저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큐는 해당 데이터를 이제 받고 그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면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카프카는 최대 365일 1년 내내 이 데이터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장에 대한 기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으면 현재 들어온 데이터와 과거의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뭐 조인하거나 뭐 어떤 그 연산을 해서 그 데이터들을 추출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것들은 이제 새로운 시스템들을 이제 하나의 카프카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주문 데이터들을 여러 서비스에서 땡겨갈 수 있는 이런 저장의 기능 때문에 그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고객분들을 만나다 보면 실제 카프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디서 카프카가 제일 많이 쓰여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한 대답은 사실 모든 산업에서 많이 쓰입니다. 돌이켜보면 사실 실시간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 산업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러한 뭐 넷플릭스라든지 혹은 이러한 모빌리티 서비스나 혹은 뭐 주식 이런 증권과 금융권이나 뭐 아니면 뭐 고객 그 리테일 쪽에서 이런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들로 카프카는 많이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좀 이제 카프카라는 프로덕트가 좀 뭔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좀 제가 속한 컨프런트에 대해서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그 궁금해지는 게 차이가 뭐야?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카프카는 어떤 자동차의 그 코어 핵심 엔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사실 우리가 근데 자동차 엔진만 있다고 어디 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엔진을 통해서 뭐 자동차의 바퀴나 뭐 핸들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결국 같이 활용을 해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컨플런트는 그 카프카와 함께 그 연계해서 쓰는 여러 가지 에코시스템들이 많거든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토탈 패키지 형태로 그 하나의 플랫폼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 관리형 카프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다시 말해서 컨프런트를 갖고 카프카를 되게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카프카는 2010년도에 링크드인에서 처음 개발이 됐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세 분이 이제 카프카를 이제 만드신 분들이고 그 왼쪽에 계신 분이 지금 제가 속한 컨프런트라는 회사의 오너신데 실제 당시에 링크드인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대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 파이프라인들이 너무 복잡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배치 주기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이 있었대요.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 링크드인에서 주된 비즈니스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채용 담당자들한테 그 계정들을 이렇게 팔아서 그런 걸로 이제 수입원을 창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내가 채용 담당자인데 뭐 우리 회사에 뭐 백엔드 엔지니어를 뽑고 싶어 어떤 경험이 있는 그럼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내가 검색했을 때 캐치를 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채용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시스템에서 배치 기반으로 돌아가면 이 사람들이 링크드인에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없네 라고 해서 이탈할 수도 있죠. 그래서 카프카라는 거를 링크드인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내부 프로젝트로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카프카가 도입을 하고 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프로필 업데이트 하거나 뭐 링크드인에서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 되면 이제 즉각 반영이 돼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실시간으로 캐치가 되고 채용 담당자들은 그런 걸로 바로바로 이제 원하는 사람을 찾아서 이제 제안을 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 개발을 하고 이제 그 오픈소스 아파치 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당시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되게 핫하게 이제 많이 사용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계속 기술적인 문의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쓰고 싶은데 쓰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돼? 라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이제 4년 뒤에 컨프런트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포춘 500대 기업의 80%가 카프카를 쓰고 그 중에서 또 50%가 컨프런트를 쓰는 이제 회사로 발전을 했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파치 카프카에 대해서 그 각각의 그 오픈 소스들은 커미터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어떤 새로운 그 오픈 소스들의 뭐 기능의 추가나 변경이나 업데이트를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방향성을 가자 하고 이제 커밋해 주는 사람들을 커미터라고 하는데
카프카의 커미터의 그 80%가 컴플런트의 직원인 만큼 실제 카프카에 대한 어떤 기능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먼저 컴플런트에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스 케이스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스 케이스들은 다양하지만 오늘은 딱 두 가지만 하려고 하고요. 일단 운영계 쪽, 다시 말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카프카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건 이렇게 그 비동기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 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현할 때 카프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떠한 서비스를 개발할 때는 이제 모놀리스 아키텍처로 이제 일원화돼서 개발을 하죠. 근데 이제 서비스가 점차 커지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쪼개자라고 해서 MSA 아키텍처로 가시잖아요. 이제 그 MSA 아키텍처에서 가운데다 이제 카프카를 두고 이제 카프카를 중심으로 이벤트 기반으로 처리하는 거를 이벤트 기반의 아키텍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주문 서비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주문 서비스가 발생을 했으면 이 주문 서비스에 대한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뭐 결제 서비스나 회원 정보 서비스나 배송 서비스가 카프카만 바라보고 그 데이터를 땡겨가서 각자 루즈 커플되게 각자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이벤트 기반의 처리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로는 어떤 하나의 서비스가 이렇게 장애가 나도 이미 기존의 카프카에서 다 데이터를 가지고 받아내고 있었고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른 시스템들은 이제 이슈 없이 이제 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운영계 쪽에서 이벤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카프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쪽은 이제 운영계 쪽이 아니라 분석계 쪽입니다. 분석계 쪽은 결국은 우리 사내에서 어떠한 뭐 서비스에서 데이터가 저장되면 그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레이크하우스나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하시잖아요. 뒷단에. 뒷단에 분석을 할 때도 가운데 카프카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게임사에서 뭐 로그 수집할 때, 대량의 로그 수집할 때 앞단에 카프카를 두고 수집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한 뭐 스노우플레이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계를 하고요. 또 다른 것들은 가장 많이 또 사용을 하시는 건 우리 뭐 CDC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CDC라고 체인지 데이터 캡처라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하면 DB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변경된 분을 캡처해서 그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서 또 다른 DB나 또 다른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스토리지에 복제하는 기술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계를 할 때 가운데 이제 카프카를 두고 분석계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컴플런트라는 서비스는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스형,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3사에서 다 제공이 가능하고요. 이제 컴플런트 플랫폼이라는 것은 설치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치형을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뭐 금융권이나 뭐 공공기관이나 혹은 뭐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설치형으로 좀 커스터마이징하고 원하는 대로 쓰고 싶어 라고 할 때 이제 그렇게 쓰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컴플런트 클라우드 사스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뒤쪽에서는 좀 이런 사스형에 대해서 좀 기능에 대한 특장점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지금까지 내용은 좀 잘 괜찮으셨나요? 네, 그래서 너무 좀 심각하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보다 보면 지금까지는 이제 카프카가 뭐고 컴플런트가 뭐고 잘 알겠어 이제 이러실 것 같은데 뭐가 좋은데 이제 사실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실제로 이제 그런 고객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피드백을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이제 들었던 거는 카프카라는 제품은 카프카만 쓴다고 끝이 아니다라는 거를 실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 현업국 분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사실 또 가장 먼저 오픈소스 카프카를 쓰고 그 다음에 또 클라우드 사업자에 있는 또 매니지드 카프카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뭐 AWS나 GCP나 이런 것들에 이제 그거를 썼다가 이제 또 컴플런트까지 늘어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고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프카라고 하면은 데이터 받아내는 애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첫 번째 보이시는 이 스트림 영역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프카라는 건데요. 사실 아까 제가 보여준 그 간단한 아키텍처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프카는 그 가운데서 소스와 타겟들을 가운데서 다 얘네들을 땡기고 처리하고 가운데 있는 허브애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연결해주는 흔히 말하는 커넥터들, 우리 하나는 어댑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떤 특정 스토리지에서 이
그 커넥터를 통해서 쉽게 연결을 해서 바로 데이터를 뽑아오고 가져오는 이런 것들 없으면 실제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오픈소스 커넥터를 쓰시던가. 그 다음에 거버넌스 계약들,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스키마 관리하고, 그 다음에 뭐 권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수집된 카프카의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야 라고 해서 요 네 가지 기능들을 카프카에 쓰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같이 쓰시게 되는데, 실제로 컴프런트에서는 요 네 가지 기능들을 한꺼번에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예를 들면 오픈소스 카프카나 그런 다른 그 클라우드에 있는 그런 카프카를 타사 카프카를 쓰게 되면 이제 1번 스트리밍만 제공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오픈소스나 혹은 또 다른 제품으로 붙여서 사용하고 개별 운영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카프카는 카프카만 쓴다고 끝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여기 보이시는 1, 2, 3, 4 영역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서 데이터를 땡겨오고 수집하고 처리하고 관리한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 스트리밍 플랫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커넥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눈에 익는 프로덕트들이 많이 있죠. 뭐 스노플레이크, 뭐 몽고디비, 뭐 S3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카프카에 누구를 연결할 거야? 라고 하면 자기가 지금 현재 회사에서 쓰고 있는 그 프로덕트를 딱딱 클릭해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꽂아서 연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커넥터를 매니지드 관리형 형태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슈나 장애나 없이 좀 손쉽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고객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들이 카프카 자체는 좀 사실 너무 좀 잘 만들어져서 이슈나 장애가 안 난다. 근데 이 커넥터 포인트에서 장애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뭐 제가 그 하고 있는 고객한테 받은 이메일인데 원래는 그런 좀 타사의 카프카를 좀 쓰다가 그 커넥터 사이즈에서 좀 장애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장애가 났던 것들에 대해서 사실 기술 지원이나 이슈 관리가 안 돼서 원래는 그 총 10개의 서비스를 카프카에 붙여서 연동을 하려다가 하나의 서비스밖에 연동이 안 됐죠. 좀 이제 핸들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컴플런트를 좀 전환해서 원래의 목표대로 이제 10개 서비스를 전환을 했다. 그런 사례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들어보셨겠지만 뭐 저희는 그 카프카에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그 오픈소스 아파치 플링크라는 그 상용 회사를 인수해서 플링크와 KSQL DB라는 거를 컴프런트에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면 여기 이거는 이제 어떤 공장의 센서 데이터 같은 것들을 예로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 데이터가 발생을 하고 가운데서 카프카에서 데이터가 수집돼서 우측에 또 다른 뭐 저장소로 이제 보내지는 그런 파이프라인 형태인데 여기 아래 보시면 센서 데이터의 평균 값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쿼리문들을 날려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스트링 프로세싱 프레임워크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센서 1번, 2번에 3번에 대한 평균 값들을 실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예를 들면 저 임계값을 넘었어 아니면 줄었어 라고 하면 알림을 보내서 조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활용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건 하나 그 실제 고객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그 우리 그 흔히들 말 많이 그 택시 부를 때 많이 사용하시는 국내 그 T사 그 택시 부르는 호출 어플 앱인데요. 이쪽에서는 원래 카프카 없이 이러한 그 운전자 정보나 기사 정보나 그 사용자 정보를 오라클 DB에 그냥 일단 다 적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데이터의 양이 엄청 많겠죠.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예를 들면 뭐 운전자 위치 정보, 실시간 요금 계산 이런 것들이 막 데이터에 넣고 적재된 뒤에 거기서 다시 쿼리를 날려서 계산을 해야겠죠. 너 요금이 얼마야? 5분 남았어. 4분 남았어. 이런 것들을 막 하니까 DB에 부하가 갔고 그럴 때마다 이제 너무 장애가 나서 그때마다 울며 겨자 먹기를 담당자분이 하시던 말로는 그 트렁케이트 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다 이제 카프카를 둔 거고요. 그런 스트리밍 데이터들을 다 카프카에서 수집을 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 뭐 운전자 정보, 위치 정보 5분 남았어, 4분 남았어 중요하지만 이게 저장할 필요는 없잖아요. 고객 DB에. 가장 중요한 저장돼야 되는 데이터들은 뭐 요금이 얼마 나왔고 뭐 운전자가 누구였고 이런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만 DB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들은 카프카에서 수집해서 아까 말씀드린 KSQL DB나 프링크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그 정보는 저장하지 말고 바로바로 그냥 어플리케이션에 쏴줘 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현한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게 이런 고객 개인화 서비스 할 때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사이트에 뭐 특정 이제 우리 행동 분석할 때 이런 뭐 특정 페이지가 뭐 얼마의 뷰가 됐고 어떤 유저가 봤고 이런 것 로그나 행동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 데이터를 하나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KSQL DB나 아까 말씀드렸던 프랭크를 통해서 뭐 조인하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들을 A 데이터와 B 데이터를 가지고 C라는 새로운 데이터를 그 카프카 안에서 만들어서 다시 C라는 데이터와 또 D를 조합해서 E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뭐 여성 유저가 본 데이터 그 중에서 가장 뭐 여성 유저 중에서 뭐 어느 지역에서 많이 봤는지 가장 많이 안 본 페이지는 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 서비스에 반영한다든지 혹은 이 유저들을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이 사람들한테 쿠폰을 날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 이제 저희 그 플링크나 KSQL DB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제가 그 카프카는 카프카만 쓴다고 끝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말이 거창하지만 결국 사실은 완전 관리형이 비싸지 않아? 사실 이거거든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조금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제가 좀 이제 저도 이제 좀 다이어트 하려고 이제 런닝화를 일주일 전에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글에다가 이제 가성비 런닝화라고 쳐서 이제 아디다스의 저런 신발을 샀는데 또 이제 궁금한 게 제일 싼 건 뭐냐라고 찾아봤더니 이제 알리바바에서 이제 저런 운동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여기 계신 10분 중에 뭐 한 9분은 다 저 같은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프라이스는 아디다스 운동화가 비싼 거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저 알리바바 운동화를 사면 뭐한 1, 2개월 있다 찢어지고 또 사야 되고 아니면 발이 다치면 정형외과에 가야 되고 다른 부가적인 비용들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사실 일상 중에 은연 중에 항상 프라이스보다는 토탈 코스트를 이제 생각을 해서 우리가 구매를 결정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형태의 우리의 그 생각이 결국 이러한 프로덕트를 활용하거나 운영할 때도 같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그 좌측에 있는 게 오픈소스 카프카, 가운데에 있는 게 이제 일반 뭐 다른 밴드에서 제공하는 카프카고 이제 마지막에 컴플런트인데 진한 파란색으로 영역 그 표시된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자동 관리되는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픈소스 카프카는 사실 A부터 Z까지 다 하셔야 된다. 그건 누구나 다 안다. 근데 이제 다른 벤더에서 제공되는 카프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기서 제공되는 서비스 관리 서비스는 인프라에 대한 영역이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커넥터나 업그레이드하거나 스케일링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셀프로 값을 입력해서 관리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운영에 대한 관리나 비용이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컨프런트는 다 자동화돼서 관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컨프런트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아이고, 컨프런트가 현재 뭐 몇 점대 버전을 쓰는지 우리가 얼마 만에 스케일링 했는지를 알 필요도 없고 아실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흐르는 데이터에 좀 집중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좀 저희 고객 중에 그 카카오 게임즈가 실제로 오픈소스 카프카를 쓰다가 이제 컨프런트로 전환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기존에는 오딘이라는 새로운 게임을 이제 런칭을 할 때 저희 그 컨프런트를 사용을 했는데 문제는 두 개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 운영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담 카프카 전담팀을 구성을 했어요. 카카오 게임즈에서는. 근데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사실 아직 시장에는 카프카를 한국에서는 막 많이 써보는 엔지니어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뽑아서 키워나봤더니 또 이제 얼마 있다 또 이탈하고 이랬더니 또 이런 게 또 문제가 되셨던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운영 관리성이랑 또 이제 인력에 대한 문제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이제 오딘이라는 게임을 런칭을 할 때 그 운영단에는 이제 저희 컴프런트를 사용을 하시고 이제 개발 쪽에는 오픈소스 카프카를 사용하셔서 이중화되게 이제 구현을 하셨고요. 실제로 또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 CTO님한테서 내려왔던 과제가 당시에 그 게임 하다 보면 우리 불법 유저 감지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다 하고 있죠, 이미.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적재된 다음에 그 뒤에 다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당시에 그 불법 유저 감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하루 이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시간 단위로 땡겨라 라는 과제가 와서 그 카프카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바로 이제 그 프로세싱해서 불법 유저를 감지를 하는데 시간 단위를 단축하는데 그런 효과를 또 얻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좀 비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좀 사용을 해보거나 검토해 보실 때, 단순히 좀 이제 비용만, 그러니까 프라이스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코스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품의 비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운영 관리하는데 뭐 몇 명의 엔지니어가 필요하고, 한 명의 엔지니어가 이 A라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어, 예를 들면은 뭐 오픈소스를 썼을 때는 뭐 하루 이틀이 걸린다면 뭐 구글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근데 컴프런트를 쓰면 두세 시간 만에 해결이 된다. 뭐 이런 것들도 다 비용을 산정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나 프라이스랑 코스트를 놓고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좀 컴프런트가 좀 토탈 코스트를 세이빙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사실은 뭐 회사에 소속돼서 이 컴플런트라는 제품을 여러분 좋습니다 하고 팔아야 되는 입장이긴 해요. 근데 사실 또 제 스스로 반문을 해봤어요. 사실 저희 제품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오픈 소스가 있고 매니지드 서비스 하는 회사가 있고 이런 제품들은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뭐 다 매니지드 써야 돼? 그건 정답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써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느끼고 또 이제 많이 피드백을 들었던 건, 어쨌든 그 제품이 그 제품을 많이 써본 사람들이 시장에 성숙도 있는 엔지니어나 개발자들이 많을 때가 이제 오픈소스로 갈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 카프카는 한국에서 그 이제 성숙도 있는 엔지니어나 개발자들이 아직은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 업무가 카프카만 보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여기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그 아직의 그 러닝 커브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당시에 현재는 이제 좀 매니지드 서비스를 쓰는 게 좀 효율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좀 유스 케이스가, 실제로 고객분들이 이제 카프카를 도입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성공했냐라고 보면,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 카프카라는 걸 단순히 현재 쓰고 있는 어떤 하나의 유스 케이스로 리플레이스한다, 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 그게 명분도 약하고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간단히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기존에 예를 들면은 뭐 데이터가 스트리밍 데이터가 많아. 그래서 어떤 하나의 유스 케이스에 메시지 큐 쓰고 싶어. 쓰고 있어. 근데 그거 카프카로 바꿀래요. 라고 하면 이거는 리플레이스먼트 관점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땐 명분도 약하고 ROI도 안 나오고 효용성이 없다. 다만 그 A라는 유스 케이스도 카프카로 전환을 하지만 그 외에 B, C, D라는 유스 케이스를 카프카로 다 밀어넣고 같이 좀 적용을 했을 때 그 카프카가 좀 인핸스먼트 관점에서 이게 효용성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뭐 나중에나 혹은 이 카프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때도 뭐 저희 제품을 쓴 거 상관없이 좀 단일 유스 케이스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단일 유스 케이스에 대한 접근, 그 다음에 확장적인 유스 케이스,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스트링 처리를 전환했을 때 인핸스먼트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유스 케이스를 검토를 좀 하시기를 빌면서 저는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저희 뭐 간단하게 뭐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걸 링크랑 이런 것들인가요? 한번 나중에 전달드리면 네, 테스트 해보시고,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따로 뭐 이메일로 이렇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긴 시간 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